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의 철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산과 창의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 자, 이 문제는 인공지능에 관한, 즉 인공지능이 과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문제 답을 하기 위해선 우선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어떤 대상이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음이 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음,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몇 가지 요소들로 분해해서 마음을 분석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마음이 지능도 가지고 의도성도 가지고 의식도 가진다. 이게 별개로 따로따로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마음은 지능을 가진 것 같아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지능을 가진 겁니다. 그럼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은 지식을 가지고 지금 마음은 지식을 가진다 이런 말도 좀 어색하긴 하죠. 어쨌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뭔가 마음이 어떤 대상에게 마음이 있다면 그 대상은 모종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음식을 숨겨놓고서 미로 속에 숨겨놓고서 이제 쥐에게 찾아가 보라 그러면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럼 음식을 찾아갈 수 있어야지. 음식을 찾을 수 있어야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있어야지 일단 지능이 있는 걸로 판가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지능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는 의도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의 상태는 항상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작용,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말을 하거나 뭐 행동을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의도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뭐 컵을 얘기한다. 컵이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로 하죠. 컵이라고 말을 하면 이 컵이 단지 컵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뭐야? 공기를 이제 진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대가 울려가지고 공기가 이제 진동을 하는 건데, 그럼 공기의 진동, 성대 인과적으로만 따지면 어떤 마음이 작용을 해서 이제 컵이라는 발음이 이제 난 겁니다. 소리를 낸 거죠, 소리. 소리를 내서 공기가 진동을 한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게 이제 인과적으로 따지면 그것뿐이죠. 그런데 이 컵이라고 하는 소리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모종의 진짜 컵을 가리키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컵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직전에 컵이라는 관념을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 마음의 상태는 컵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었겠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컵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제 만약에 누구 옆에 있다면 컵! 이러면 뭐 컵 가져와!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겠죠.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의 상태는 항상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하고 그리고 마음에 의해서 말이나 어떤 행동이 나온다면 그건 항상 의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어쨌든 이런 의도성 특히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메시지가 단지 기호나 어떤 공기의 진동 아니면 종이에 쓰여진 어떤 잉크 자국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무언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도를 어떤 종이나 종이의 잉크 자국이나 아니면 공기의 진동에다가 실어가지고 메시지를 실어서 보내죠. 의도를 담아서 보내죠.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다시 그 의도를 해석해내죠. 공기의 진동을 또는 종이에 적힌 까만 잉크 자국을 해석해서 단지 그거를 기호로 보고서 그 기호를 다시 또
특정한 의도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자, 마음은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의도성 또는 좀 더 어려운 말로 지향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거죠. 영어로 intentionality라고 부릅니다. 자, 마음에 바로 이런 지향성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의식이 또 뭐냐? 자, 이건 뭔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깨어있을 때 색깔, 모양, 냄새 등등에 대한 생생한 질적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파란색을 보면 정말 파란색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인식 그 주체로서 파란색이 이렇게 보여요. 내가 그걸 보는 거죠. 내가 그걸. 그렇죠? 단지 파란색을 봤다고 제가 말로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또는 눈에서 어디서 본 건지 모르겠지만 그 파란색을 봤다는 거죠. 또는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냄새가 나죠. 그런 내적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의식을 가진 어떤 주체 같은 주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마음의 기본 요소로 설정을 하는데요. 이건 서로 뭐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도 아직 불명확합니다. 다만 인간을 봤을 때 또는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돌이켜 본다면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적어도 나에게는. 여러분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왠지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지능도 가지고 있고 뭔가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뭔가 그 의도를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의도를 이제 가지고서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그 의도를 내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의도성을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이 하얀색 부분을 볼 때는 하얀 느낌이 나고 이 파란 걸 볼 때는 파란 느낌이 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잠이 들었다면 못 보겠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지만 깨어있다면 이런 경험들을 분명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 이런 적어도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갖추어야 꽤 괜찮은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마음을 가졌는지 그럼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의도성을 갖추었는지 의식을 갖췄는지 그러니까 지능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도성이나 의식은 간접적으로만 테스트가 가능하지 직접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상대방 서로 친구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정말로 의도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만 우리는 그냥 쟤도 나랑 비슷하게 생겼고 나와 같은 인간이니까 나가 가진 이러한 측면들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겠지라고 유비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기계의 경우에는 그런 유비추론이 잘 성립하지 않죠. 쟤는 너무 다르게 생겼으니까 이걸 직접 또는 유비해서 나와 비슷하겠지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 그냥 테스트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한 가지 테스트만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자, 이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흉내내기,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흉내내기 게임이죠. 이 흉내내기 게임을 통과하면 걔를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상대방, 여기 가려놔요, 여기를.
가려놓고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만약에 이쪽에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주고받으면 대화가 잘 되겠죠. 너 아침 먹었냐? 뭐 먹었냐? 뭐 먹었어. 그러면 맛있었어?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겠죠. 무슨 반찬 먹었냐? 그래서 그래서 대화를 주고받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굴러가겠죠. 그럼 대화가 잘 되면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과도 대화를 해요. 근데 여기 가려놨습니다. 여기를 가려놔서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필담을 나누는 거죠. 아니면 채팅을 주고받는 거죠. 채팅봇과 채팅을 하는 거죠. 자, 채팅을 하는데 채팅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딱 열어봤더니 컴퓨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사람인 줄 알았더니 컴퓨터네. 에이, 내가 속았네. 이럴 겁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튜링은 상대방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지 말고 딱 대화를 나눴더니 정말 사람같이 대화를 하더라. 그러면 걔는 사람과 거의 흡사한 마음을 갖춘 것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튜링 테스트의 그 의도입니다. 상대방이 대화의 측면에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방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다면,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걔는 진정 마음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테스트라면 튜링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어떤 것이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도 이제 답을 하는데요. 튜링의 답은 이겁니다. 계산기계인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한 거죠. 앞에서의 테스트에서 기계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두 번째로 그 기계의 후보, 누가 도대체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 바로 보편 튜링 기계. 쉽게 말해서 디지털 컴퓨터가 그런 능력을, 그런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여기 튜링 기계라고 하는 건 아주 일반적인 그 기호 조작 장치입니다. 기호를 이렇게 뭐 테이프로 받든 아니면 뭐 플로피 디스크로 받든 아니면 USB로 받든 아니면 하드에서 받든 어떤 방식으로든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받아서, 근데 데이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풋 값이 있고 하나는 프로그램인 거죠. 자료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료와 프로그램 모두 기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 튜링 기계예요. 그러니까 그 기호를 조작하는 방법도 글로 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컴퓨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골라서 골라서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도 기호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기호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또 다른 기호를 입력받아서 그 기호를 처리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호를 처리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디지털 컴퓨터가 하는 일이죠.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다양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추상적인 보편 튜링 기계이고, 이 보편 튜링 기계는 뭐 톱니바퀴와 이제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여러 장치로 기계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전기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전기회로를 통해서. 또는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 장치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뭘로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뭘로 만들든 상관이 없고, 이제 그것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다만 그 기호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튜링은 왜 이 디지털 컴퓨터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상상했느냐? 사실은 튜링이 이걸 제안할 때만 해도 컴퓨터가 오늘날처럼 이제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튜링은 마음속으로 이런 보편 튜링 기계를 만든다면 이거의 초보적인 장치들은 만들긴 만들었었는데 뭐 암호 해독 장치라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한 종류의 이제 컴퓨터를 제작하긴 했었는데요. 오늘날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컴퓨터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으로는 이 컴퓨터가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제대로만 만들 수 있다면 이 컴퓨터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냥 오늘날의 컴퓨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컴퓨터가 를 통해서 뭘 하는지.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림을 편집할 수가 있죠. 음악을 편집할 수가 있죠. 음악을 만들 수가 있죠. 동영상도 편집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동영상, 그림, 음악 등등은 뭐예요? 일종의 데이터 드릴 때 정보, 여러 가지 음악, 그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런 음악이나 그림이 다 0과 1의 기호로 표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표상이란 말은 이제 그런 음악이나 그림 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010101 써있지만 이게 어쩌면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010 써있지만 이게 어쩌면 다른 이제 해석 장치를 돌리면 이게 그림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음악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무엇이든 0과 1의 기호로 또는 텍스트야말로 정말로 0과 1의 기호로 다 표상될 수가 있죠. 잘만 그 알파벳과 0과 010101 그 숫자를 잘만 대응을 시켜놓으면 그 코드표만 있으면 이 기호들이 특정한 알파벳들의 나열로 쫙 하고 변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0과 1의 기호로 표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호화된 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 사이를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 1은 0으로 바꾸고 0은 1로 바꾸고 또는 요 사이사이에다가 0을 끼워넣고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걸 절차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기호를 조작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다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계산기죠, 계산. 계산이 하는 일이에요. 기호 조작. 이게 바로 계산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건 계산기예요, 계산기. 근데 계산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일반적으로 말해서 계산이란 정해진 기계적 절차. 이거를 다른 말로는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고 프로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계적 절차에 따라서 기호를 조작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보편 튜링 기계는 어떤 측면에서 재미있는 거냐면 이 기계적 절차조차도 기호로 표현해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기계적 절차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잖아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우리가 기호 조작하고 싶은 기호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걔네들을 이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계산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훨씬 좀 일반화시킨 뜻이에요. 계산의 의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이랑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계산이라고 부르는 것,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덧셈 우리 어떻게 합니까? 덧셈 어떻게 해요? 자, 덧셈은 한번 볼까요? 23 더하기 48 어떻게 하죠? 3과 8이 입력되면 11이 도출되는 거죠. 첫째 자리에 1의 자리에 1이 나오고 다음 자리 올림으로 1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과 2와 4가 입력되면 3개를 더해서 1, 2, 3, 7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기계적이지 않은 게 있나요?
자,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는 기호는 뭐예요? 십진법의 계산에서는 10가지죠. 0부터 9까지의 기호가 있는 겁니다. 0부터 9까지의 기호를 3개를 입력받아요. 그러니까 자리 올림까지 대비해서 3개를 입력받아서 2개의 값을 내보내는 겁니다. 자기 자리의 수와 자리 올림 수. 그거를 내보내는 거죠. 그거를 여러 자리에 걸쳐서 쭉 일렬로 배치하면 그게 바로 덧셈기인 거죠. 잘 감이 안 온다면 좀 더 어려운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진법의 계산을 생각해 보십니다. 이진법의 계산은 자, 여기 잘 보시면은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요 2개를 더해서 여기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요 3개를 입력받아서 각 자리마다 3값을 입력받아서 2값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자리마다의 그 덧셈기는 각 자리 덧셈기는 한 자리 덧셈기는 3개의 입력을 받아서 2개의 아웃풋 출력을 내보내는 장치로 정의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 관계를 표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렇게 덧셈기는 바로 이런 장치다. 000을 입력받으면 00을 내보내고 001을 입력받으면 01을 내보내고 010을 입력받으면 01을 내보내고 왜냐면 0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1인 거죠. 0 더하기 1 더하기 1을 입력받으면 10. 그 이진법이라서 2가 되는 순간 0 다음에 1이고 1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갈 때 더 2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0 다음에 1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1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예요. 2.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까지는 1이고 그 다음에 100을 입력받으면 100을 입력받으면 01이고요. 그 다음에 110을 입력받으면 10이고요. 자, 10을 입력받았거나 110을 입력받으면 10, 즉 2가 출력이 되는 거고 111을 입력받으면 12를 내보낸 거죠. 1과 1과 1. 3개가 다 1이다. 아래서 올라온 자리 올림수가 1이고 이제 지금 더해져야 되는 수도 11이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를 출력하는 장치인 거죠. 여기에 신비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3개의 입력을 받아서 2자리 아웃풋을 내보내는 장치로서 한 자리 덧셈기를 정의하고 나면은 이거를 쭉 이어 붙이면 여러 자리 덧셈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물론 첫째 자리 계산할 때는 요 첫 자리는 그냥 0을 입력하고 여기는 0을 입력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4자리 덧셈을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죠? 결국 덧셈은 뭐예요? 알고리즘에 따른 기호 조작인 거죠. 그럼 뺄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곱셈, 나눗셈도 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에 따른 기호 조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프로그램은 뭐냐?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그거와 다른 몇 가지 더 다른 연산들이 있겠죠. 그런 아주 기본 연산들이 정의된 것이 있으면 그런 기본적인 연산들을 어떤 순서로 이제 어떤 순서로 그 일들을 할지를 이제 정해 놓으면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모든 프로그램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도 다 그냥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등의 연산을 쭉 이은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화 시킨다면 그냥 알고리즘에 따른 기호 조작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걸 계산이라고 하자. 그런데 과연 계산기가 지능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계산은 뭐예요? 단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호를 조작하는 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의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라고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방법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알고리즘을 그냥 쭉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과는 좀 다른 모습의 지능, 그렇게 발휘되는 지능이란 우리가 인간이 발휘하는 그런 지능과 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정해진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적응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그 문제마다 다르게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본능에 새겨진 그 방식대로 그냥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다른 해결 방식을 찾아낸다는 거죠. 좀 더 멋들어지게 말하면 좀 창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호를 조작할 뿐인 컴퓨터가 어떻게 이런 창의성을 갖출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새로운 걸 배우고 어떻게 새로운 해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의성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죠.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내가 주입한 것 말고 새로운 걸 어떻게 배우고 또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입력해준 해법 말고 그 외에 스스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계산기가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찾아낸 해법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가 스스로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직접 짜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 상위의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정확히 이렇게 풀어 라고 딱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알고리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하나는 인공신경망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전 알고리즘입니다. 자, 둘 다 스스로 무언가를 새로운 걸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변화를 강조합니다. 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유전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무작위성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아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우연적인 요소를 여기에 가미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연필로 쓴 그런 숫자들이 있네요. 자, 우리 잘 읽을 수 있죠? 자, 이거 뭡니까? 0이죠. 이건 뭐예요? 1이죠. 2, 3, 4, 5, 6, 7, 8, 9. 자, 여기 엉터리로 쓴 여기 6, 이런 거 4, 2, 다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우리 아주 잘 읽어요. 우리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읽는 거죠? 이 숫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읽는 걸까요? 규칙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0은 동그라미다. 1은 짝대기다. 2는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규칙은 아주 대충 만든 규칙일 뿐이에요. 그 규칙만 가지고는 정말로 숫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짝대기 하나로 짝대기 그린 이 1과 얘를 어떻게 다 똑같은 1로 볼 수가 있죠? 얘는 짝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는 짝대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딱 보면 얘는 1이라고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이렇게 생겼다고 배우지만 그래서 얘도 2도 2고 얘도 2예요. 하지만 어떻게 얘도 2죠? 어떻게 얘도 2죠?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숫자를 읽는다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그냥 대충 명시적으로 말로 쓰여진 규칙 말고 그 외에 훨씬 더 암묵적인 규칙을 사용해서 글자 또는 숫자를 읽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규칙을 물어보면은 우리가 말을 못해요. 자, 숫자 1, 숫자 2, 숫자 3, 그 규칙이 뭐냐? 우리가 그 숫자를 읽는 규칙을 스스로 말을 못합니다. 그 암묵적인 규칙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현재까지 이 숫자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내장이 된 거죠. 그거 어떻게 배웠을까요? 그 규칙을. 이 규칙을 누가 명시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가르쳐 줬느냐? 부모도 단지 아주 느슨한 규칙만 얘기해 줬을 뿐이지 진정으로 이 숫자들을 읽는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을 낱낱이 가르쳐 준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에게 그 규칙을 심어준 건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해준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이 숫자를 잘 읽으면 칭찬을 하고 숫자를 잘못 읽으면 혼을 냈겠죠.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압력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럼 아주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숫자를 잘 읽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숫자를 처음에 잘 못 읽었을 때 좀 어떤 거 헷갈린 게 있었죠. 당연히 헷갈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고서 얘가 1인지 얘를 보고 2라고 못 읽는 사람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런 걸 보고서 이게 4라고 읽지 못하는 어린이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애매합니까? 이게 무슨 오해예요, 이게. 하지만 이거를 잘못 읽고 또는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부모가 가르쳐 주죠. 아, 그거 이렇게 읽어야 돼. 너 잘못 읽었어.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학 지도를 해줄 겁니다. 그 지도에 의해서 여러분은 조금씩 교정돼 가면서 여러분의 그 암묵적인 세부적인 규칙이 점점점 정교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점차 한 시간이 흐르면 그런 지도를 받는 기간이 좀 생기면 오랫동안 지도를 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숫자를 거의 동일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규칙은 조금씩 다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거의 다 비슷한 결과를 산출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걸 따라하는 겁니다.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인공신경망인 건데요. 인공신경망은 여기 보면 이런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이니까 뭘 따라한 것 같아요?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따라한 거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를 따라한 겁니다. 뉴런들의 네트워크를. 뉴런들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얼기설기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단순하진 않고 좀 복잡하게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습니다. 인풋에서는 이제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고 아웃풋에서는 출력을 내보냅니다. 결과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여기 보시면 거의 뭐 몇 곱하기 몇일까요? 자, 우리가 숫자라면 결국 비트맵 데이터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비트맵 데이터를 몇 곱하기 몇 짜리 이제 그 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많이 필요하겠죠. 인풋 노드가. 그러면 아웃풋에서는 얘를 0부터 9 중에 하나로 내보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게 10개의 아웃풋 노드를 만들어가지고 0이면 얘가 하나가 1을 출력하고 나머지 0을 출력하고요. 만약에 1이면 두 번째 거에서만 이제 1이 출력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0이 출력되고 만약에 값이 9를 출력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만 1이 출력되고 나머지는 0이 출력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면 가장 간단한 방식이 되겠죠. 약간의 낭비는 있지만 자 그렇게 만든다고 하죠. 곧장 이 인풋 데이터를 곧장 아웃풋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자, 요 각각의 뉴런을 흉내낸 요 노드들을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퍼셉트론은 뉴런을 흉내내서 입력받은 것을 입력의 가중치 합을 이용해서 출력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 있는 요 노드, 첫 번째 노드를 보면은 첫 번째 노드는 이 n개의 입력을 받아요. 여러 입력을 다 받은데 대신에 입력 받을 때 그냥 다 그대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할 건데 덧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각 노드마다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인풋 받은 값 더하기 곱하기 가중치를 해가지고 자, 첫 번째 것의 가중치, 첫 번째 것 곱하기 가중치, 두 번째 것 곱하기 가중치, 세 번째 것 곱하기 가중치, 그래서 n번째 것 곱하기 가중치를 합산한 다음에 그 값이 어떤 특정한 임계값을 넘기면 이제 아웃풋을 내보내고 임계값을 넘지 못하면 그냥 0을 내보내는 식으로 약간 거의 디지털인 거죠. 물론 이것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임계값을 넘기면 1, 임계값을 넘기지 못하면 0을 출력해 봅니다. 출력은 모든 쪽으로 다 출력을 내보내는 거죠. 이게 각각의 노드가 하는 일이죠. 각각의 노드는 아주 단순한 덧셈기인 거죠. 아주 단순한 덧셈기에다가 이제 가중치, 임계값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딱 출력을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아주 단순한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서 8이라고 하는 출력을 내보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 사이에는 얘가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짜서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맨 처음에는 이 각각의 가중치들을 그냥 다 초기화시켜서 그냥 다 대충 만들어 놓죠. 뭐 랜덤으로 그냥 각각의 가중치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각각의 가중치를 다 똑같이 설정해 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초기 값을 대충 집어넣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 8을 집어넣어서 쭉 얘가 합산을 해 각각의 퍼셉트론마다 동일한 일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쭉쭉 내보내서 아웃풋을 내보내면 얘가 8을 내보낼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처음에 이걸 대충 만들어 놨기 때문에 8이라는 출력을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8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오려면 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0000이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엔 얘가 엉터리로 계산하면 엉터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자,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 1이 나왔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값을 높게 만들었냐? 그러면 얘를 값을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이 값을 높인 애들이 있죠. 이 값을 높인 애들, 범인들이 있겠죠. 바로 앞에. 그 범인들을 찾아가지고 걔네들의 가중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뒤로 계속 각 가중치들을 재조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학습인 거죠. 최종 출력과 실제 판정 사이의 차이. 그래서 실제 판정이 돼야 될 것이 8인데 최종 출력이 좀 다른 값이 나왔다. 그럼 차이가 있으니까 그 각각의 차이들을 이용해서 각 퍼셉트론으로 들어오는 그 가중치를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가중치 재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답이 아니라 오답을 얘가 출력하면 혼을 내고 정답을 내면 칭찬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중치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만들고 이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어느 순간인가 이 프로그램이 아주 똑똑해져서 이제 스스로 이제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딱 8이라고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바로 퍼셉트론의 작동 방식이에요. 각각의 퍼셉트론은 입력의 가중치들을 이용해서 합산을 한 다음에 특정한 그 임계값을 넘기면 1을 내보내고 아니면 0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아웃풋을 내보내고, 만약에 아웃풋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인간이 보기에 잘못 오답이다, 그러면 뒤에 이 가중치를 재조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 과정을 이용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창의성이죠? 어떤 의미에서 뭔가 학습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숫자로 데이터를 숫자로 읽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 작성해 줬습니까? 얘를 숫자를 읽는 규칙을 우리가 직접 짜서 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숫자를 읽는 그 최종적인 방법은 스스로 터득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인간이 해준 건 뭐예요? 맞으면 칭찬하고 틀리면 혼낸 것 뿐이죠. 결국 숫자를 읽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스스로라는 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그렇게, 어쨌든 인간이 직접 짜서 주지 않아도 기계가 이게 이런 지도를 인간의 지도 하에서 스스로 숫자를 읽는 방법을 이제 만들어 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인공신경망에 의한 학습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유전 알고리즘인데요. 자, 얘는 뭘 흉내낸 거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를 이제 흉내낸 겁니다. 여기 말로 써져 있는 것만 읽으면 그냥 진화예요. 처음에 랜덤으로 이루어진 개체들, 각각의 개체들은 몇 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들의 개체군이 있어요. 그래서 1세대를 대충 만들어요, 랜덤으로. 그런 다음에 피트니스, 적합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적합도에 따라서 적합도가 높은 건 잘 선택되고 적합도가 낮은 애들은 선택이 잘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선택된 애들끼리 뭘 해요? 번식을 시켜요.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뮤테이션, 돌연변이가 가끔씩 나타나도록 만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군, 새로운 세대의 개체군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또 평가하고 선택하고 재생산하고 돌연변이 있고 또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또 평가하고 선택하고, 자,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약간의 그 새로운 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는 거죠. 리프로덕션과, 그러니까 리프로덕션과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한 무작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선택 과정이 있는 거죠. 좀 적합도가 높은 애들을 선택하는 거죠. 실제로 자연에서는 생명체가 각각의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선택되고, 그런 애들이 재생산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때 조금씩 뮤테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변이가 만들어져서 이제 점점점 시간에 따라서 그 환경에 적합한 생명체들로 진화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컴퓨터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바둑을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바둑을 아주 잘 두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바둑을 잘 둔다, 못 둔다는 뭐예요? 일종의 전략이죠, 전략. 바둑 두는 전략인데, 그 전략을 숫자의 나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 부분을 그냥 대충 넘길게요. 자,
바둑을 두는 전략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숫자 4개로 전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 인간이 아직 몰라요. 인간이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대충 랜덤으로 그 전략을 짜서 줍니다. 그래서 이 노란 전략, 파란 전략, 녹색 전략이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은 각 4개의 숫자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나열이 전략을 표현하는 거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전략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내는 거죠. 보니까 초록색이 점수가 제일 높네요. 그러면 점수의 순서대로 잘 선택이 되도록 룰렛을 돌립니다. 아주 결정론적으로 무조건 얘가 뽑히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가 더 잘 뽑히고 파란색 4점짜리에는 아주 잘 안 뽑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칸을 이제 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룰렛을 돌린 다음에 그럼 초록색이랑 이제 그래서 노란색이가 선택이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을 부모 삼아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건 유전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초록색이와 노란색이를 서로 유전자를 서로 특정한 위치에서 교환을 해서 크로스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자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곧장 얘가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끔씩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죠. 이런 뮤테이션 없으면 처음 만들어진 숫자에서 바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돌고 도니까 그 변화의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변화의 한계를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는 가끔씩 뮤테이션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끔씩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그래서 occasionally, randomly하게 이제 하나의 유전자를 바꾸는 겁니다. 이 각각의 한 숫자들을 유전자라고도 그냥 불러요. 비유해서.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여기 0.12라고 적혀있던 숫자를 그냥 지우고 0.48로 바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세대를 그럼 얘네들로만 이루어진 새로운 세대를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여기서 첫 번째 세대에서 가장 좋았던 애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살려서 새로운 세대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끼리 또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엔 랜덤으로 유전자를 집어넣었으니까 각각 이렇게 구성된 전략들은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는 전략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해 가면 점점점 잘 두는 애가 선택이 되고 걔네들끼리 또 이제 리프로덕션을 하고 뮤테이션을 일으키면 조금씩 새로운 전략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제 추가돼서 또 이제 평가가 되고 이런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바둑을 잘 두는 애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평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바둑의 경우에는 사실은 평가를 우리가 인간이 평가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평가의 어떤 도식이 평가 어떤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로 바둑을 두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이 서로 바둑을 두게 만들고 서로 대결 하다 보면 서로 잘 이기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이기는 애가 있고 잘 지는 애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서로의 대결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룰렛을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과연 작동하냐? 작동합니다. 물론 순수하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과 인공신경망의 방법 등등등을 이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숫자로 표현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이제 이용해서 바둑 두는 인공지능을 만든 게 바로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전혀 지도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로 알파고 초기 모델은 지도했어요. 정석을 이용해서 지도를 해서 정석대로 두지 않으면 혼내고 정석대로 두면 이제 좀 칭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시켰었거든요. 근데 알파고 제로의 경우에는 전혀 그 지도를 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바둑을 둬서 잘 두는 애를 계속 선별해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쪽을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비지도학습. 앞에 인공신경망의 방법,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는 이 방법을 지도학습이라 부른다면 유전 알고리즘의 방법은 비지도학습에 속합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에는 정말 알파고 제로는 지도를 받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계속 바둑을 두면서 정말로 바둑을 잘 두게 됐죠. 그래서 인간보다 잘 두잖아요. 맞죠? 지금 알파고를 이기는 애가 없죠. 지금 그래서 요즘에는 알파고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에서 각자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다 잘 둡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둑 두는 프로그램들이 인간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수들을 두고 있죠. 그렇죠? 정말로 창의적인 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를 개발해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해서 두고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전혀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엔 컴퓨터가 계산을 잘해서 잘 두는 거라 생각했지만 정말로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그 직관적인 부분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제 계산까지 잘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매우 창의적인 성과들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인공지능 또는 계산기계는 창의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딱 말하면 되는 걸까요? 뭐 상당히 저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직관, 인투이션이라고 부르는 그 직관을 정말로 기계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직관을. 이 직관은 거의 분석되지가 않기 때문에 기계에게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직관조차도 기계가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과 같은 그런 학습의 과정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진화의 방법을 이용해서 그 직관을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뭘 더 못하는 거죠? 글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 알파고가 하는 일, 여러 가지 하는 그 현재 많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따라하는 게 결국 인간의 직관적 판단을 따라하는 건데 그럼 숙고는 어떻게 하나요? 숙고. 글쎄요. 이 숙고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지. 한편 인공지능이 상당히 유연하게 새로운 창의적인 전략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유연성은 인간의 뇌에 아직까지는 필적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별 임무에 관해서는 각각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넘어서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인간은 여러 가지를 잘하잖아요. 근데 기계는 한 가지 일만 잘하죠.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둬요. 하지만 딴 건 못하죠. 그런 식으로 유연성 면에서 인간의 뇌에 좀 필적하지 못한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암만 잘해도 이 기계는 자신의 작업에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파고의 수행은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이 수를 왜 두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내가 왜 이 바둑을 두고 있는지 알파고의 수행은 결국 설계자의 의도를 따르는 거죠. 바둑을 두라고 하는 그 설계자의 의도를 따를 뿐이지 스스로 두고 싶어서 두거나 이 바둑을 두면서 내가 이기고 싶다거나 이긴다라거나 그러니까 이긴 걸 스스로 아는다라고 하기도 참 어렵죠. 내가 이겼다라고 표시가 뿅 하고 뜬다고 해가지고 그게 알파고가 자기가 이겼다는 걸 스스로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겼다고 기뻐하지도 않죠. 기뻐할 수도 없죠. 뭐 아이콘으로 막 표시 반짝반짝반짝 만들어낼 수 있죠. 이길 때마다 그런 이모티콘을 막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말 알파고가 기뻐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결국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행동을 하면은 알파고 그 행동은 결국 바둑을 두도록 하는 설계자의 의도만 따를 뿐인 건데, 그러니까 목표를 스스로 만들진 않죠. 하지만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면 바둑을 나 이제 바둑 안 둘래 때려칠 수 있죠. 그렇죠? 본인이 목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목표 자체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에 여전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자, 바로 이 부분, 의도의 부분 또는 감정의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이제 기계가 가지지 못하는 마음의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의도성의 문제와 의식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바로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